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특보 시작합니다. 오늘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 교수,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남국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헌법재판소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이제 법률 단계에 있어서는 최상위 단계에 있는 곳인데 네. 막말이라는 얘기가 갑자기 불거졌습니다.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보니까 그야말로 마지막 변론이나 마찬가지죠. 예. 사실 뭐 최종 변론 기간 27일로 연기되었습니다만 이제 증인신문 어제 같은 경우 원래 최순실, 이제 안종범 등에 대해서 어제 신문 증인신문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이제 안종범 전 수석만 나왔단 말이에요. 예. 최순실 안 나오고 그래서 오전에서 이제 한 2시간 정도 변론을 하고 점심을 먹고 오후 변호인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의견을 듣겠다 해서 네. 변론을 재개했는데 어제 보니까 어제 처음으로 보니 헌법 필리버스터란 헌재 필리버스터란 말이 예. 나왔어요. 이렇게 보니까 변호사들이 뭐 최근에 투입됐는 김평우 전 대한변협 회장이죠. 이제 이런 분 김평우 그다음에 뭐 이동업 이런 분들 줄줄이 그야말로 한 서너 시간 6시 한 20분까지 하면서 그 중에 나왔던 말이 어마어마하게 보면 헌법재판소 그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예. 한마디로 그러면 좀 주심 재판관이 강일원 재판관은 국회 측의 수석 대변인이냐. 그다음에 왜 보면 지금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죠. 네. 왜 편파적으로 진행하느냐. 그야말로 네. 듣기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네네.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막말이 나왔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측의 어떻게 보면 전략이라고 봐요. 어떤 전략인가요? 세 개로 나누는 거죠. 예. 우선 원래부터 그 변론을 맡아왔던 이중환 변호사든가요. 예. 이런 분들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형사 부분에 대해서 좀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계속 좀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동업 최근에 이제 합류했는 전 헌법재판관이죠. 헌법재판관, 예. 이동업 재판관은 큰 틀에 있어서 헌재 탄핵 심리에 대해서 큰 부분으로 치는데 여기에 보니까 김평호 변호사, 서석구 변호사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보면 절차상의 하자, 절차상의 문제점, 그다음에 무슨 진행상에 있어 문제점 등을 계속 제기함으로써 예. 혹여 있을 수 있는 만약 인용의 경우에 대비해서 예. 이것은 보면은 공정치 못한 재판부에 의해서 공정치 못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불복이라는 표현을 우리 쓰지 않습니까? 예, 이 불복이 어떻게 보면 좀 빌미, 명분을 갖다 축적하는데 보면은 이 김평호 변호사나 서석구 변호사가 압박을 가하면서 특히 보면 이 김평호 변호사 같은 경우 대한변협 회장을 지냈습니다만 예. 굉장히 고강도로 지금 압박을 가하는 게 네. 지금 세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지금 8분 헌법재판관이 심증들을 표시를 잘 안 한대요. 그러니까 실제 보면 이제 쭉 진행하다 보면 누구는 저분은 보면 저 인용할 것 같다. 예, 예. 저분은 뭐 기각할 것 같다. 네네. 이런 흐름이 잡히는데 몇 분을 제외하고는 좀 의견 표시를 극도로 자제하고 있답니다. 예, 예. 그런데 아무래도 헌법재판소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실상 일반 형사재판하고 달리 정치성이 뜰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예. 뒤집어 이야기하면 바깥에 민심과 여론의 동향을 살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도적으로 김평호 변호사, 서석구 변호사는 오히려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하죠. 아주 험한 말. 원래 뭐 김평호 변호사가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아주 험한 예. 말을 갖다 함으로써 계속 분위기를 갖다가 좀 압박하면서 재판부한테 이런 흐름도 있다라는 것을 좀 뭐랄까 주입시키고 있는 그런 어떤 전략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네, 이정미 재판관이 재판부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다라면서 좀 제지를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정미 재판관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김평호 변호사님, 아까 변론 행위는 대리인단 변호사들은 각자 대리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자기 의사대로 법적 판단에 따라서 소송을 응할 수 있기 때문에 각자 대리 형태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판의 신뢰를 훼손하려는 여러 시도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매우 우려를 표합니다. 이 심판정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절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재판관들의 심기를 건드려서 좋을 게 있겠느냐, 뭐 이런 분석들도 나옵니다. 네, 그렇죠. 자, 이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나오든 간에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똑똑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정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명색이
대통령 대리인단이 하는 언행을 보면서 대한민국은 지금 몇 시인가라고 하는 물음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앞으로 역사에 남을 재판이 되는 겁니다. 고성에, 막말에, 궤변에, 심지어는 헌재를 어떻게 보면 모욕하는 이런 언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 여론전을 하는 거죠. 예. 여론전을 통해서 헌재를 나쁜 것으로 반대로 몰아내면은 심판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뭉치지 않겠습니까? 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뭉치면은 탄핵 찬성 집회와 맞물려서 대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다. 자, 어떻게 할래? 협상할 수 있을까? 등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안 하면 당신들 책임이야. 라고 하는 방식이죠. 자, 헌재에서 법치의 논리가 아니라 정치 논리로, 그것도 양갈래로 진영 싸움으로 몰고 가고 있는 이 저품격의 언행을 보면서 자, 우리 국민들은 아마 대통령 탄핵도 슬프지만은 이 탄핵에 임하는 대리인단의 언행을 볼 때 더 슬퍼하지 않을까. 통탄할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여론전이다, 뭐 일종의 전략이다 이런 해석이 주를 이루시는데 그럼에도 발언 내용을 좀 살펴보면 네. 일관성이 좀 없다든지 소위 말해서 국민의 어떤 법관에 대한 법을 다루는 사람에 대한 상식, 법 자체에 대한 상식을 의심케 하는 그런 발언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죠. 이런 것도 의도됐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뭐 저도 의도된 행동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뭐 마을회관 바둑두기 하는 것처럼 지금 탄핵 재판을 끌고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 마을회관에서 바둑을 두면 여러 어르신들 모여서 바둑을 두잖아요. 그러면 수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바둑은. 그러니까 수싸움을 하면서 상대편이 어디다 돌을 두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 돌을 두다가 결국 나중에 마지막 궁지에 몰리니까 말싸움을 하기 시작하고 말싸움도 안 되니까 바둑판 엎으려고 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헌재 재판이 끌고 왔던 과정들을 지켜보면 굉장히 비정상적이었었죠.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서로 간에 어떤 심리를 하고 그것 증거라든가 증언을 가지고 그게 사실 유무를 다퉈야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태도를 보면 전혀 그런 방식에 대한 어떤 의도를 엿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 가지 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계속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태도도 달라졌고 검찰 수사할 때 검찰 조사도 받겠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안 받겠다고 말 여러 차례 바꾸면서 한 3차례 동안 말 뒤집고 그 다음에 안 받았고 예. 지금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고 인터뷰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지금까지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초기에 탄핵 헌재 이제 그 탄핵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이제 통과되고 헌법재판소로 결국 이제 탄핵안이 넘어갔을 때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당시 여당도 그랬고 청와대 측의 태도도 법대로 하자였습니다. 예. 그 법대로 하는 게 민주주의 사회의 룰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지금의 모습은 법대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그 법대로 하자고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리안이 그 기각될 건지 인용될 건지 정확하고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지금은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예.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판을 엎겠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상 트랙을 막 달리고 가다가 안 되니까 옆으로 빠져가지고 축구 경기장으로 가서 축구하겠다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비상식적인 태도를 국민들이 과연 이해해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네. 결국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것 두 가지를 다 하지 않겠다는 얘기인데 첫째는 탄핵당하기 싫다 이건데요. 그거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공정하지 못한 재판이다. 그렇게 하면서 헌법재판소가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하고 있다고 그냥 몰아가는 네네. 형태를 띠고요. 그다음에 박 대통령이 싫어하는 게 구속일 겁니다. 결국 이런 방식으로 계속 여론전을 하고 국민을 편가르게 하게 될 경우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이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 그 탄핵 인용을 수용할 수 없거나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국민들이 한 20%는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국민들이 뭐라고 주장하겠습니까? 박 대통령 탄핵 되고 난 다음에 저 불쌍한 대통령 절대 구속시키면 안 됩니다라고 끝까지 싸우려고 할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국민을 갈라치기 위해서 여론전을 하는 이런 방식의 탄핵 재판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정적인 부분을 좀 건드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박 대통령을 가리켜서 약한 여자다라고 비유를 또 하기도 했어요.
사실은 그 약한 여자니까 국회나 헌법재판관들이 보호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약한 여자라는 어떤 그런 발언 자체가 남성 우월적인 어떤 의식이 좀 깔려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우리 시대에는 또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이게 뭐 법리적인 표현도 아닐 뿐만 예. 아니라 네. 그러니까 자꾸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뭐 헌재에서 막말이나 궤변들을 쏟아내는 이유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아까 이제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 이제 탄핵 인용 결정이 나왔을 경우에 그 인용 결정을 불복하거나 또는 불복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헌재 판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까 인터뷰 보시게 되면 이중환 변호사가 변호사들은 다 각자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합의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건 거짓말입니다. 공동 우리가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공동으로 이렇게 변론을 할 때에는 혼자서 어떤 주장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변호인단 5명 이렇게 선임되어 있으면 변호인단 5명이 그 변론 준비 기일 전에 적어도 한 2~3차례는 만나가지고 예. 이번 변론 기일에는 어떤 변론을 할지 다 중지를 모아서 회의하고 토론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런데 지금 저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뭐 저거는 뭐 일탈 개인의 어떤 뭐 변론에 의한 것이고 우리 예. 어떤 전체 변호인단의 의견이 아니다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명백하게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네. 그다음 이제 또 두 번째는 사실은 이거와 관련돼서 과연 박근혜 대통령의 양해나 동의가 없었겠느냐? 예. 변호인들이 변론을 할 때 그냥 막 마음대로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형사 절차나 뭐 형사 공판기일 전이나 아니면은 뭐 민사 변론기일 전에 다 준비 서면을 한 3~4일 전에 만들어가지고 의뢰인들한테 다 보내줍니다. 보내주면서 아 이러이러한 이번 준비 기일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주장 변론을 할 거다. 거기에 대한 의견 있느냐? 다 의뢰인들한테도 의견을 구하고 동의를 구합니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동욱 재판관이든 김평우 변호사든 변론기일 하기 전에 나는 이번 변론기일에 이런 변론 내용으로 준비를 할 것이다라고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적어도 이야기는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어떤 김평우 변호사의 역할이라든가 이중환 변호사가 또 나와서 이거와 관련된 어떤 뭐 또 기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거 이거는 전부 다 저는 변호인들끼리 각자가 다 역할을 나눠서 뭔가 전략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다 동의가 있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좀 내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헌재는 26일까지 대통령 최후 출석에 대한 결정을 좀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좀 미정인 상황이고 예. 헌법재판소 관련해서는 이 부분만이 조금 변수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남은 상황이죠. 그렇죠. 저 어제 원래 24일, 네. 24일 이제 최종 변론 기일을 잡아가지고 예. 3일을 갖다가 이제 연장을 했죠. 예. 네. 27일 마지막 이제 변론 결심을 할 테니까 26일까지, 즉 이번 주 일요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 여부에 대해서 밝혀달라. 단 예. 나오게 되면 대통령 측에서 당초 요구했던 뭐 신문 없이 본인의 어떤 최후 진술만 하는 것은 안 된다. 그것은 재판관들도 일문일답식으로 물어볼 것이고 예. 그다음에 국회 소추인 측에서도 물어볼 것이니까 그러나 뭐 그걸 대답을 하든 안 하든 예. 그건 당신 자유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보니까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아까 이제 우리 저 김남국 변호사가 아까 각자 대리라고 했는데 저는 아까 역할 분담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 제 역할 분담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도 보면 일종의 언론 플레이 약간 하고 있습니다. 뭐냐니까 이 변호인 측에서는 대통령께 다수가 예. 직접 나가서 밝히시는 게 그게 좋을 것 같다. 그건 일종의 권리이기도 하고 네네. 피청문의 권리이기도 하고 그런 것을 갖다 함으로써 오히려 보면 진정성을 알릴 수 있지 않겠느냐. 또 거기다 뭐 곤란한 질문하면 뭐 대답 안 하면 되는 거지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 길을 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법률가들은 보면 그런 식으로 근데 나가서 뭐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또 그날 되면 아마 뭐 기자들도 많이 취재하지 않겠어요. 네. 그런 식으로 알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얘기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길을 택하기보다는 왜 거기에서 보면은 특히 저 대리인 아니 이제 뭡니까 국회 측이죠. 예. 국회 측에서 의원들이 보면 대거 이래서 소추인 측으로 나와서 그야말로 송곳질문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대한민국 국회의원 역대 국회의원 중에서 현직 대통령을 신문한 첫 번째 케이스가 되는데 그런 자리를 왜 놓치겠습니까? 그야말로 송곳 질문해갖고 우리가 지난번 국회 청문회에서 봤던 그것의 10배, 100배 강한 질문할 것이 거기에 대해서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변호인단의 조력도 받기 쉽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는. 그런 자리에서 과연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겠는가? 예. 아니면 또 본인이 할 만한 사람은 뭔가?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그걸 택하지 않고 어떠한 형태로든지 뭐 지난번에 1월 1일 날 기자 간담회, 상춘재 간담회 예. 예. 했든지 아니면 또 1월 25일 날 정규제 TV를 통해서 본인을 갖다가 본인의 이야기를 하든지 어떤 그런 형태를 택할 것이지 헌법재판소에 나올 것 같지는 않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안 나올 것이다. 저도 그래 봐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박 대통령이 나와야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대통령의 최후 변론이라 하는 건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박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되느냐 기각되느냐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헌법재판소에서 현직 대통령을 탄핵해서 만약에 인용이 되면은 피의자가 돼서 인용이 되는 첫 경우 아닙니까? 우리 헌정사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 법의 규칙이라든지 이 법의 예는 다음에도 역사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그동안에 억울하다고 말씀을 해오셨잖아요. 예. 대통령이 억울하다. 그리고 뭐 엮었다 그러잖아요. 그 내용을 헌재에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죠. 남 잘 모르는 TV 폰즈 불러가지고 얘기하는 그렇게까지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 아닙니까? 이게 상식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넣으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잖아요. 몇 번이나 얘기했다고 얘기하면 거기에 나가서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는 거죠. 예. 그런데 그게 상식인데 뭐 이래서 상식을 얘기하는 것이 이미 깨져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뭐 쉽게 말하면은 지금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이렇게 모욕적으로 얘기를 하고 오르는데 예. 여기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신문을 받는다?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더더욱이 국회를 북한식 정치 탄압, 국회가 야쿠자냐, 뭐 이런 정도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예. 이런 와중에 대통령이 그거 가지고 이 야쿠자들 앞에서 신문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 발언은 예. 안 받기 위한 일종의 호소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해석을 이렇게 그래서- 생각을 네. 한다면 예, 그런 나머지 두 말씀이신데요. 분께는 예. 혹시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아니, 저도 얘기를 나올 듣기-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예, 국민들이 너무 답답한 게 예. 도대체 언제까지 나올 거냐 말 거냐 가지고 이야기할 건가. 네. 사실은 이게 지난 이제 12월 말경에 그렇죠. 변론 준비기일에도 이야기가 됐습니다. 국회 측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 증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와 관련해서 소추 그 피청구인 측 대리인단이 절대 나올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작년 이제 12월 말경, 12월 30일 날 3차 준비 기일에서 증인 채택을 안 한 겁니다. 네. 그러고 나서 또 1월 초에 변론기를 1차 변론기를 시작할 때 그때 또 나올 거냐 말 거냐 또 논의가 됐었고 그다음에 또 이제 25일 날 그 뭐 정규제 TV 인터뷰를 또 하면서 설 연휴 전에 박근혜 예, 예.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다 이야기를 하고 또 2월 들어서 정말 이제 변론기를 뭐 지연시키는 어떤 작전으로서 나오느냐 마느냐 마치 도대체 시간 끌기 그러니까 전략인 국면 것 같다는 국면마다 이렇게 했는데 네. 정말 국민으로서는 답답한 거죠. 네.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 정말 억울하다라고 한다면 예. 선거 질문이든 어떤 질문이든 국민 앞에 당당히 나서서 이야기하는 게 맞는데 네. 그런 모습을 보이질 않고 있고 그다음에 변호인단 측에서 사실은 변론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 탄핵 소추안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다툰다거나 아니면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에 이 사실관계를 법률적으로 해석하고 논의하는 어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변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 변호인마저도 자꾸 헌법재판관을 공격하는 어떤 이런 발언들을 하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은 너무나 답답하고 화가 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지금 이제 탄핵소추안 헌재까지 오게 된 것이 예.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라는 것인데 예. 마지막 기관이라고 하는 이 헌법재판소의 그 재판마저도 사법부의 어떤 이런 것마저도 좀 거부하겠다라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국민들이 더 분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은 그래서- 의견이십니까? 네. 같은 의견 저는 일찌감치 예. 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기 예, 때문에 예.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그동안에 보여줬던 언행을 한번 보십시오. 본인은 아무 잘못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박 대통령이 헌재 재판정에 선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박 대통령도 아마 상상이 안 될 거라고 생각돼요. 더군다나 이제 뭐 이중환 변호사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한테 질문을 하지 말아달라는 네네. 쪽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처럼 박 대통령은 답변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동안에 뭔가 질의응답을 해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공포심을 가진 분이 나와서 뭔가를 얘기할 가능성도 없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박 대통령은 뭔가 본인이 잘못하지 않았다고 하는 확고한 신념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탄핵 재판이 되더라도 결과가 기각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박 대통령은 예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박 대통령이 만약에 헌재 재판정에 서고 난 다음에 만약에 기각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리더십을 가지고 국정을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을 계속 생각한다면 뒤를 생각하더라도 예, 나오지 않을 거라고 예. 생각되고요. 결국은 박 대통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난 나가기 싫습니다라고 말했는데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박 대통령이 나올 것인지 말 것인지 카드를 자꾸 흔들면서 뭔가 탄핵 재판을 이렇게 지연시키는 방향으로 갔다고 생각이 돼요. 네. 예. 그래서 어제 이어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이제 법 여건에서 촉발된 일종의 이제 하야설입니다. 네. 대통령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감안을 해서 뭐 하야도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 모종의 얘기가 좀 뭐 물밑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추정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이 청와대 쪽도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얘기했어요. 원내대표. 정우택 원내대표가 대변인이죠. 원내대표가 예. 원내대표가 청와대에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검토한 내용을 그러면은 정우택 원내대표한테 전달을 했고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제 공식화 시킨 거죠. 그런데 지금은 아마 그 대전형 두 가지가 전제가 된 것 같아요. 더 이상 탄핵 재판을 연기할 수는 없을 것 같다. 3월 13일 이전에 끝날 것 같다. 하나. 두 번째는 탄핵이 인용될 것 같다. 이 두 가지가 판단이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전에 탄핵 전에 하야한다 또는 사퇴한다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왜 그러느냐? 이 문제는 두 가지 배경이 있다 봐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만약에 탄핵이 돼버리면은 역사에 첫 탄핵 대통령 남습니다. 이건 박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함께 엮여서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메시지를 남기는 측면이 된 거예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측면인 거죠, 이거는. 뭐 하야라 해서 별거 다르냐. 그러나 엄장히 말하면 하야와 탄핵은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거 탄핵만큼은 펴보자라고 하는 생각이 첫 번째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탄핵이 돼버리면 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탄핵됐네. 헌재인데 국민들까지도 헌재를 비판할 수 없잖아요. 끝났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하야가 됐다고 얘기하면은 우리 대통령께서는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야를 하셨구나. 똘똘 뭉쳐서 우리가 대통령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선거네요. 열심히 모아서 대통령이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이럴 수 있는 나름대로 여론에 호소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네. 이 두 가지를 엮어보니까 대통령이 어차피 탄핵될 거 탄핵보다도 하야로 방향을 잡으면 좋은데 혹시 보너스로 야권을 흘리면 야권이 대통령이 사법적으로 관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을까? 협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협상의 여지가 없을까? 그 문제를 슬슬 지금 흘리다 보니까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걔는 지져도 탄핵 열차는 달린다. 대통령이 갈 때는 한 군데밖에 없다. 이렇게 딱 얘기를 보한 거죠. 네. 네. 국회 측에서 이와 관련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먼저 한번 들어보시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도치원에서 판단해 볼 때 피청구인의 변호인단의 시나리오의 클라이맥스는 선고 하루나 이틀 전에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을 피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하야하는 시나리오로 이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그 촛불과 태극기 집회가 점점 더 가열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가서는 어떤 결정이 나도 국론 분열과 국정 안정에 도움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조건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하야라고 할까요? 사임을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의 잦은 하야와 여야의 정치력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청와대에서도 검토를 한 걸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벌써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 이런 보도라는 것은 대통령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하야라든지 자진 사퇴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청와대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자진 하야가 해법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예. 그것은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모르겠는데 예.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가정을 해놓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이루어져야 되고 예. 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사법적 결과는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곧 탄핵. 네, 정병국 대표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26일이라고 특정 지어서 얘기가 들린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 26일일까요? 26일이면 이번 일요일이죠. 예.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2월 25일 날 취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2월 25일이 되면 취임 4년을 꽉 채우고 26일부터는 취임 5년 차 하루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첫날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정치권 주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26일입니다만은 그날 보면 전격적으로 하야를 갖다가 사임이죠, 정확히는. 사임을 갖다 선언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얘기 나오고 아까 정우택 원내대표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청와대에서 그런 거 논의하고 있는 것 같다던 대통령하고 논의한 게 아니라 그 밑에 참모들 간에 수근수근 얘기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저런 형태 아까 조금 전에 보면은 대통령이 어떻게 했을 경우 대통령의 결단과 그리고 여야 정치권의 정치력을 얘기했어요. 네. 이 여야 정치권의 정치력이 뭘까요? 그게 사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 가는 게 닉슨 케이스입니다만 닉슨 같은 경우는 워터게이트 사건을 3년을 갖다 끌고 가다가 내일 이제 미국은 우리하고 달라서 하원에서 소추하고 상원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을 내리기 바로 그 전날
바로 전날이에요. 전날 닉슨이 전격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나는 대통령직을 사임한다라고 발표해서 바로 백악관을 떠나고 그 자리에서 포드 부통령이 대통령으로 바로 승계받습니다. 그리고 포드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내린 명령이 뭐냐 하니까 닉슨 전 대통령에 대한 모든 기소 이걸 다 중지시켜버려요. 올 사면을 시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능합니까? 대통령이 만약 인용이 되는 순간 60일 이내에 차기 대선이 벌어지는 예, 판인데 예. 누가 보면 그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우택 대표는 여야 정치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여기서 수근수근. 예. 사실 이미 지난주부터 보면은 일단 보면 각 언론사에서 주필이라든가 논설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입장에서 슬슬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근데 네, 사실 네. 이 이야기는 조금 더 돌이켜보면 지난해 11월 중순에 당시에 보면 문재인 전 대표가 사퇴 선언 후 사퇴 방안 논의 예, 예. 이 말씀하셨고 또 11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3차 대국민 사과 담화 때도 자 국회에서 결정해 주면은 예. 내가 보면 4월 말 조기 사임 6월 중에 대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묻혀서 이미 12월 9일 날 탄핵 소추가 의결됐던 거 예, 아닙니까? 여기서 슬슬 나오는데 이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권에서 지금 이 슬슬 나오는 얘기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네. 첫째는 하나는 아까 우리 박상민 박사 말씀하신 대로 하야하는 경우는 동정표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탄핵 때문에 그야말로 법률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줬던 뭐 바른정당 현재 나와서 있습니다만 그때는 다 함께 했던 거 아니에요? 바른정당이 됐든 한국당이 됐든 이래 덤터기를 쓴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빼보자는 거고 또 하나는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었을 경우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봐라. 박근혜 대통령 지난해에도 그 정치적으로 좀 해결하자 그러는데 끝내 가서 국회를 끌고 가서 탄핵 소추를 하더니 이제 보면 이렇게 좀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를 갖고 기어코 광장이어서 친 거 아니냐, 즉 잘라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보수를 결집할 수 있는 어떤 뭐 명분을 갖다 축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박근혜 대통령이 중간에 사임할 가능성은 저는 앞서 우리 김성환 평론가 말씀대로 본인은 보면 죄가 없다고 확신하고 있는 듯 보이기 때문에 저는 중도 사임은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네.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이제 대통령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충신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뒤늦게 좀 후회를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번 재판에서도 대통령 지시에 순응하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라면서 후회하는 기색을 내비쳤고요. 정호성 전 비서관 역시 충성심은 보였지만 결국 모두 대통령이 시켜서 한 일이라고 진술을 해왔죠. 이와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제 뒤늦게 후회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뒤늦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안종범 전 수석은 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네. 정치권의 치열한 어떤 이 권력의 생태에 대해서 본인은 그 나름대로는 아마 잠시 망가했을 것 같아요. 대통령 대통령실의 수석으로서 대통령이 예. 지시사항이니까 또 이것이 이렇게 문제가 커지리라고는 저는 몰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일을 하면서도 이것이 좋은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온당한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분명히 알았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시였으니까 했는데 이제 보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자신의 녹취록뿐만 아니라 수첩에 다 나왔다고 얘기하면 예. 그거 쓴 거 다 거짓말로 썼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이제는 또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지시를 한 것이고 그러면 이 판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신은 속죄도 하고 또 관련된 내용을 진실을 밝히고 어차피 대통령은 탄핵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예, 예. 자신이 여기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얘기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 옳겠다라고 저는 판단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약간은 후회, 약간은 좀 억울 뭐 이런 것들이 섞여서 나름대로 지금 협조를 하는 그런 국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근데 뭐 이 발언들을 뭐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 네. 있을지도 조금 뭐 의문이 듭니다. 네,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산 정약용 선생이 목민심서에 썼던 글귀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 간언하는 사람은 배신하지 않지만 아첨하는 사람은 배신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첨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굳이 따져서 얘기를 하자면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뭐 국정농단이 있었든 아니든 간에 중간에서 박 대통령 지시를 충실히 따르고 이행했던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그때 간언했더라면 지금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네. 말하는 거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핑계를 댈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과감하게 거부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거부하다가 안 되면은 사표를 낼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청와대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 충실히 이행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결국 쇠고랑 차고 나서 아니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대통령이 지시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소위 위정자라고 해서 청와대 들어가서 떵떵거리고 살았다는 것 자체가 좀 슬픈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저들이 보이는 그 말이라든가 행태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전혀 없다고 보고 결국 자기 혼자 살겠다고 하는 얘기이거나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은 어차피 이 형사소치를 받지 않기 때문에 박 대통령과 관련돼서는 어떤 얘기를 해도 예. 나는 면피를 해도 박 대통령은 뭐 기소를 안 당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난 괜찮다. 이런 식의 예. 어떤 사고방식을 하는 거 아닌가. 좀 안타깝습니다.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네, 네. 그 말씀을 바로 이어서 이제 법적으로 여쭤보면 우병우 전 수석도 그렇고 결국엔 다 대통령이 시켜서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뭐 형량이랄지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말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안 들 수 없거든요. 뭐 양형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본인이 주도했느냐 아니면은 그냥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그냥 가담한 정도냐. 또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청와대 내에서 뭐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법이라고 했죠. 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이기 네. 때문에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어떤 사정 등을 고려한다면 양형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고려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아마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포함해서 이야기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어떻든 이런 어떤 주변의 어떤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들이 예. 박근혜 대통령을 소위 말하는 배신을 함으로써 예.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는 훨씬 더 강해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2월 3일 날 박근혜 대통령은 뭐 공무상 기밀 유출과 관련해서 나는 그냥 정호성 비서관에게 최순실 씨 의견만 정도 들어보라고 그랬지 문건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넘겨가지고 그거를 전달하라고 한 적은 없었다. 예. 그러니까 나는 공무상 기밀을 유출하라고 한 적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호성 비서관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사실은 뭐 문건 하나하나 포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다 이렇게 최순실 씨에게 물어보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완전히 배치되는 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또 그 다음에 국정농단 뭐 인사 개입과 관련해서도 역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나는 그냥 가교 역할을 할 수밖에 네.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뭐 지시한 거는 그냥 내가 밑으로 내린 거고 시키는 것만 했다는 그렇죠. 거죠. 밑에서 올라온 것도 위에 보고했다. 즉 밑에서 올라온 거 위로 보고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모든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뭐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되면 결국에는 다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지시라든가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오히려 더 박근혜 대통령이 불리한 것을 좀 이야기했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문고리 3인방이 그냥 박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고 다른 데서 뭐 최순실 씨랑 협의해봐라, 서로 논의해봐라라고 얘기했던 걸 충실히 따랐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일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박 대통령 제일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사람으로 비서잖아요. 그야말로 말대로. 네. 근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사람이잖아요. 모든 중요한 가치 있는 정보들, 또 감찰과 관련돼 있는 정보들이 민정수석실로 다 들어가서 민정수석이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대통령을 직접 독대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민정수석이 그러면은 올라오는 보고를 그냥 문서 정리해가지고 대통령님 여기 이런 거 왔습니다. 이렇게 올리는 사람이 민정수석인가요? 그거는 행정관 정도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석이면 판단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중간에 인사검증 자료 올라오면 그중에서 추려내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 이대로 인사를 강행하시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판단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판단 안 하고 올라왔어? 그리고 그냥 대통령한테 드렸다? 어느 국민이 이 말을 믿겠습니까? 조금 딴지그런 얘기하면 예. 우병우 전 수석도 판단했습니다. 어떤 판단했어요? 우병우 전 수석은 판단 안 했겠습니까? 명단이 올라오면은 이거 누가 올린 거냐? 저기 최순실 측에서 그냥 넘기죠 이렇게. 그 자체가 판단이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는 또 어디서 온 거죠? 이거는 내가 모르는 건데 넘기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했다. 네. 왜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면 제가 비난한 것이 아니라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병우 전 수석이 어떻게 청와대 들어갔습니까? 어떤 인간관계로 엄청나게 포위가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청와대로 출전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된 건데 지금에 와가지고 그 얘기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병우 전 수석은 자신이 그 청와대에 들어가서 할 수 있었던 역할의 분위기를 보고 네.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눈빛 보니까 분위기 파악 잘 하고 할 것 같잖아요. 딱 분위기 파악을 보니까 여기는 박 대통령이 법이고 법과 비슷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다 아니야. 그러면 그 입장에 따라서 충실히 따르는 것이 우병우 전 수석한테는 살길이고 출세길이라 판단했겠죠.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나쁜 뜻으로. 네, 이런 발언들의 모든 정황들은 결국엔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나 차은택 씨의 재판에서 연결고리는 대통령밖에, 최순실과 안정부의 연결고리는 대통령밖에 없다라든지, 포레카 인수가 무산돼서 VIP한테 많이 혼났다라든지. 많이 혼났다는 예. 이야기를 얘기를 들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우선 그 앞서 이제 우리 우병우 전 수석에 뭐 대해서 연결해서 첨언하시고요. 이렇게 네. 연결할게요. 우병우 전 수석이 이게 아예 판단 안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 최근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그러잖아요. 갑자기 보면 그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민정에서 태클을 걸어갖고 네. 최순실이 누군가한테 막 화를 내면서 예. 왜 안 되느냐. 그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군진 예. 모르지만은 막 화를 내면서 왜 이철성 청장이 안 되느냐라고 화를 냈다는 그 보도가 있는 것을 보면은 뭐 우병우 민정수석실에서 판단 안 한 건 아닌데 다만 예. 그 영장 실질 심사하면서 그야말로 법의 맹점을 잘 이용해서 본인의 이야기로는 본인의 판단하지 이야기를 않았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빠져나간 것 뿐이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던 뭐 포레카 부분 이런 부분들도 아마 박근혜 대통령 입장이 굉장히 아플 거예요. 왜냐하니까 본인 지금 현재 법정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보면은 심지어 뭐 포레카 김영수 그 대표가 나와서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예. 안종범 수석이 그 포레카 인수에 실패하는 바람에 나중에 박 대통령한테 무지하게 혼이 났다. 그러면 박 대통령이 그 이야기, 우리 포레카면 기억나시겠습니다만 그 당시 김영수 씨가 저쪽에 찾아가서 묻어버린다. 뭐 시쳇말로 안 좋게 하겠다. 그렇게 안 좋게 네, 하고 네. 뭐 묻어버린다든 뭐 검찰, 뭐 국세청, 김우중이 어떻게 망했는 줄 아느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디까지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그 전체적인 정황에서 일부나마 파악을 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걸 갖다 실제 추진하고 있던 당시 안종범 경제수석을 갖다 흔한 일을 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뭐 미뤄짐작컨대는 보면은 이것이 안 되니까 최순실이 쏘곤쏘곤 얘기했을 가능성은 있겠죠. 아, 대통령님 이거 뭐 하는데 이거 하는데 뭐 이제 잘 안 됩니다. 이 포스코 계열사의 포레카 이거 그러니까 아니 안 수석이 좀 잘 하라고 그랬더니 그 뭐 하는 거예요라고 네. 깼을 수는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하나하나가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정말 보면 본인은 경계의 담장을 낮추었다고 얘기했습니다만 그 경계의 담장을 어디까지 낮춘 것인지 예. 네. 참 보면 많이 아픈 부분일 거예요. 네. 네, 특검에서 또 새로운 얘기도 나왔습니다. 비선진료 의혹을 받던 김영재 원장이 박 대통령 시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했다는 건데요. 과거 국정조사에 나와서는 그런 적이 없다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영재 원장의 경우에는 특검에서 기소 여부를 아마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의료법 위반의 부분, 이 부분들이 아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재 원장에 대해서 국회에 고발 요청을 하지 않으셨다고요? 아마 미용시술과 관련해서 아마 위증죄로 고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로서 이 주사바늘 자국과 피멍 자국에 대해서 어떻게 소견을 갖고 계십니까? 이것은 필러 같습니다. 김영재 정의는 대통령 안면 시술 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뭐하러 들어갔습니까? 전화가 왔을 때 이쪽 그 흉터가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이게 좀 감각이 좀 없어지면서 좀 경련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저 한번 봐달라고 해서 들어갔습니다. 피부 트러블이라든지 아니면 순번 갔다 와서 그 좀 이렇게 부으실 때 그때 갑자기 연락을 받고 들어간 적은 있습니다. 무슨 증상인가요? 거울 상태는 괜찮으시죠? 어떠십니까? 좀 어제 박 대통령 시술 잠깐 갈게요. 갑시다. 아니면 김 원장하고 저희 직원 구속한다고 그랬습니다. 청와대 쪽에 얼마나 자주 드나드셨나요? 안종범 외에 다른 사람한테 금품 지원한 사실 있습니까? 특검에서 입장 바꾸신 이유가 뭡니까? 청와대에서 시술한 적 있으세요? 맞습니까? 네. 네, 김영재 원장과 박채윤 씨의 모습을 한번 봤는데요. 김영재 원장이 과거 국정조사에서 시술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결국 위증죄가 되는 건가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명백하게 위증죄가 될 것 네. 같습니다. 안민석 의원도 한 5차례 물으면서 예. 실제 들어간 적 있냐, 들어가서 시술한 적 있냐 그랬는데 시술한 적 없다라고 했고 심지어는 또 이만희 의원이 물어볼 때는 맹세할 수 있냐라고 했는데 네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한 걸 보면 예. 이 위증죄와 관련된 처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위증죄보다 더 지금 심각한 네네. 죄목이 추가될 수가 있는데요. 뇌물죄가 하나 더 고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지금 김영재 원장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미용 시술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돈을 받았는지 여부가 조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게 왜 합리적인 의심이냐면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가방이라든지 뭐 의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최순실 씨를 통해서 고영태 씨에게 뭔가 이렇게 제작을 의뢰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고영태 씨에게 의상실에게 돈을 주지 않고 최순실 씨가 지불을 했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거와 관련돼서 뇌물죄와 논란이 됐는데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냥 박근혜 대통령이 이 비용, 뭐 미용시술 비용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지불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뇌물죄가 추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박채윤 씨가 지금 기소가 되었는데 그 금액 자체가 한 4,7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뇌물죄를 받은 사람이 안종범 전 수석인데 사실상 이 박채윤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로비라고 해야 될까요? 로비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잘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뿐만 아니라 뭐 그 밑에 있는 뭐 다른 어떤 비서관들에게 그렇죠. 현금을 직접 지불을 하려고 했다가 또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또 선물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역시 뇌물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추정해 본다면요.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 이 뭐 김영재 원장이나 박지원 씨 같은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뭐 YJ콥스 같은 경우에는 설립된 지 얼마 되지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15억이라고 하는 뭐 R&D 지원을 받기도 했고 또 그다음에 이분들이 뭐 해외 순방하는 데 또 박근혜 대통령을 따라가기도 했고 여러 가지 어떤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증죄는 명백하지만 위증죄보다 더 중요한 거는 뇌물죄와 관련된 수사가 더 추가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증죄, 뇌물죄에 대한 분석을 김남국 변호사께서 해주셨는데 또 다른 갈래를 또 하나 짚어보면 대통령 시술을 인정했단 말이죠. 뭐 의료법 위반 뭐 이런 거야 뭐 쉽게 따져볼 수 있는 부분이고 결국에는 그렇다면 계속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세월호 7시간에 김영재 원장이 어느 정도 관여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뇌물죄 부분에 대한 얘기는 방금 전에도 나왔던 것처럼 다 있었잖아요. 그리고 인정도 했었고 본인은 오히려 안종범 수석이 요구해서 준 것처럼 이렇게 또 해명도 하기도 했었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왜 비선 진료만큼은 그렇게 끝까지 감추려고 했느냐. 그리고 이제 특검에 나올 때도 앞서 이제 화면에서 잠깐 나왔던 것처럼 비선 진료를 자꾸 인정하라고 한다. 아니면 구속시킨다고 한다, 남편을.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왜 여기에 이렇게 집착했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이제 지금 뭐 여당이나 아니면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여성으로서 좀 더 이뻐지기 위해서, 젊어 보이기 위해서 미용시술을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무조건 국민들이 다 반대하는 여론이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근데 미용시술 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자문의로 인정받기 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실수가 있었다. 이렇게 인정하면 되는 것을 왜 그동안에 그렇게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하는, 그러니까 위증죄가 적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했겠느냐. 이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세월호 7시간하고도 관련이 있겠구나. 아침에 대통령이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을 그 국민들이 의심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가 만들어줬다고 생각해요. 세월호 7시간 문제는 그렇습니다. 당초 보면은 탄핵 소추안을 갖다 만들 때 당시 여당 내부에서도 탄핵 소추에 보면 찬동하는 의원들이 꽤 많지 않았어요. 그런 분위기에서도 마지막까지 밀고 당겼던 부분이 세월호 7시간 부분입니다. 왜? 야당도 처음부터 넣었던 건 아니에요. 야당도 보면은 이 탄핵 소추안을 만들면서 이른바 광장의 민심 중에서도 이제 보면 특히 광화문에 보면 그 세월호 유가족들 뭐 그 관련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이제 강하게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엔 이걸 넣느냐 마느냐 갖고 야당 내부에서 약간 혼선이 있었고 여야 협상 과정에서도 마지막까지 이것이 뭐 일종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죠. 세월호 7시간 동안 아까 조금 전에 김성환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2014년 4월 16일 그날 박근혜 대통령 7시간 동안 그야말로 아무것도 한 거 없이 그 아무것도 한 거 없는 그 이유가 그것이 예를 들어서 시술이었다면은 만약 그렇다면요? 이거는 도덕성의 문제, 어마어마한 도덕성의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집요하리만큼 추궁을 했던 것이고 이번 특검에서 발표한 게 저 아까 이규철 특검보도 그 어젠가요? 나와서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는 크게 진전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보면 아까 보면 이 김영재 원장 같은 경우 당초는 한 번도 시술한 적이 없는데 알고 봤더니 한 서너 차례 청와대 들어가서 필라, 보톡스 시술이 있었다면 그날이 4월 16일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또 무슨 얘기가 될 수 있을까요? 특검에서는? 무슨 얘기? 특검 연장 얘기를 할 수가 있죠. 특검 연장. 왜가 이 보면 지금 사실 특검에서도 물론 분위기는 특검도 많이 지쳐 있더라고요. 특검도 사실 휴일도 없이 그동안
계속 이랬으니까요. 거의 2달 반을 달려왔으니 사람들 이 파김치가 돼 있는 분위기래요.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당초 특검이 왜 발족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하고 이 탄핵 소추에 맞춰서 사실 쌍둥이로 출발한 게 특검이란 말이에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 이른바 대면 조사도 청와대 압수수색도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일반 검찰로 그냥 넘겨야 될 판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특검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 25일까지는 어쨌든 보면 이러저러한 미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특검을 연장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아마 여야 4당 저 대표 회담에서는 아마 그 좀 불발된 모양이죠. 네, 합의가 일단은 무산된 걸로 저희가 자막으로 전해드렸는데. 네, 오늘 10시부터 정세균 국회의장을 여야 4당 원내대표가 방문을 해서 결국 법안의 직권 상정을 조금 논의를 했지만 합의는 불발된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 대통령 대면 조사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지금 얘기해왔던 세월호 관련해서 의문점을 풀려면 박 대통령 대면 조사 꼭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특검도 대면 조사 없이 청와대 압수수색 없이 세월호 7시간을 규명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거는 뭐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 지금 정치권에서는 아마 직권상정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여야 협의가 없으면 사실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저는 지금도 궁금한 것이 우리가 이제 대통령이 앞서 김영재 원장도 필러 시술이라고 그러죠. 그걸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저는 관심 없어요.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도 또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이고 피부 미백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통한 절차를 거쳤다면.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게 아니었으니까. 공식 절차도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 문제를 가지고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 중요한 시점에 대통령께서는 뭘 하셨느냐 할 때 정상적인 업무를 했다고 얘기하면 저는 이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정상적인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5시 15분에 가가지고 아이들 구명조끼를 입었다는 그 얘기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이 정도 하면은 대통령이 다 구해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은 어떻게 보고를 받았습니까? 보고를 잘못 받았다고 얘기하면 보고를 잘못한 사람한테 문책을 해야 되는 거죠. 또 한계가 대통령이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한계가 있으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 한계를 보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진실을 밝히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면서 지금. 그러면 대통령이 뭘 하셨느냐고요. 그걸 묻는 건데 대통령은 정상이 업무를 했다. 그러니까 일지를 내놔봐라 그러면은. 일지도 보니까 또 띄엄띄엄 성의 없이 내놨다.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또 하나가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4월 16일을 전후로 해서 대통령 얼굴에 이 멍자국이 달라 보이잖아요. 국민들이 봤잖아요. 4월 15일에는 얼굴이 깨끗한데 4월 17일 날 진도 팽목항 갔을 때는 얼굴에 멍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로 4월 15일 날 밤부터 4월 16일 날 4월 17일 새벽까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정리해보면 끝날 문제가 그것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거는 이 논쟁이 한참 있을 때 당사자인 김영재 원장이 국회에서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사회의 의료인들,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 수준 한번 봐보세요. 그때 이제는 와가지고 특검에서 이제는 소나기 지나갔는데 진실을 밝혀야지 하고 얘기한 겁니까? 그때 그 상황 속에서는 뻔뻔하게 거짓말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국회에서 반드시 엄정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이번 사안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나라 국가 최고 권력이 공백 상태에 빠졌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호 7시간 문제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1분 1초라도 비워서는 안 되는 대한민국이 잠깐이나마 공백 상태에 빠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은요. 대통령은 언제 무슨 사태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늘 대기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밤에 잠자다가도 전화 오면 전화 받고요. 그다음에 어디 나가서 회의할 때 해외 순방 나가가지고 외국 정상과 정상회담 할 때도 아베하고 트럼프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국가에서 무슨 일이 생기거나 국제 외교적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바로 참모들한테 보고를 받잖아요. 그럴 위치에 있는 게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박 대통령이 필러 시술을 받든 어떻게 하든 간에 잠깐 그 사이가 공백이 된 거예요. 그럼 정상적인 국정 시스템이 운영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알려줬어야 해요. 누구한테까지. 그러니까 국가안보실장이든 누구한테 얘기하고 잠깐 몸이 안 좋으니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군 통수권이나 이걸 잠깐 위임한다. 라든가 이런 절차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절차를 취했다고 하는 그 근거나 아니면은 그런 주장을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이번에. 그런 게 오히려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대통령의 사사로운 무언가까지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라고 해서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물어보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히려 심각하다는 문제입니다. 어제 자칫 잘못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대전제를 갖지
대전제를 마치 4월 16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수술을 받았다는 그 전제 아직 그걸 얘기하면 모르는 곤란할 수 그렇게 있어요. 전제한 적은 예. 없습니다. 예. 그렇게 이런 게 의문을 품을 수 있다는 근데 상황이라는 어제 거죠. 맞아 그 부분에 네. 대해서 아까 이제 앞서 세 분 말씀하셨던 네. 부분에 대해서 맞아 어제 재판정에서도 그것이 쟁점이 되었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김평호 변호사, 이동욱 변호사 그 변호사를 예. 쭉 얘기하는 가운데 아니 지금 왜 재판부는 10분 단위로 내라 그러느냐. 예. 10분 단위로. 그러니까 좀 7시간에 대해서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1월 10일 날 네. 한번 냈거든요. 그 예. 보면 뭐 그동안 뭐 이렇게 됐다 보고를 어떤 식으로 받았다라는 얘기를. 냈다 네. 쭉 있습니다. 그걸 정리해서 냈는데 마치 10분 단위로 네. 어제 딱 그 변호사 표현이 그거예요. 10분 단위로 좀 내라 그러는데 이것이 이게 바로 공정한 재판 진행이냐. 예. 당신들은 무슨 예단을 갖고 10분 단위 이게 무슨 뭐 흔히 얘기하는 무슨 뭡니까 무슨 근로자도 아니고 그 10분 단위로 난 뭐 했음 이걸 내라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어제 그 얘기했던 부분들도 예. 바로 이제 이 사안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자 그러면 대통령이 과연 10분 단위로 그러면 체크해서 내가 뭐 10시 10분에는 뭐였고 10시 20분에는 뭐였고 10시 예. 30분에 뭐 이렇게 일찍 쓸 수 있는 부분이냐. 예. 또 아까 우리 뭐 세 분 말씀 중에는 그러나 저도 그렇게 봐요. 대원칙은 왜 어떤 시스템이 어떻게 잘못 작동되었길래 네. 그 시점에 보면 오전에도 보면 계속 보면 방송이 나가고 예. 이렇게 등등등 돼 있는데 그렇게 만연하게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란 말씀이시죠? 사실이지만은 예.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이 뭐 10분 단위로라고 이야기하면서 짐짓 보면 그동안 어떻게 특검이 보면은 아까도 뭐 박채윤 씨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실제로 보면 그 세월호 7시간 얘들 평상시에 비선 피치 이게 쟁점이 아니었던 거예요. 특검에서 4월 16일 날 저 김영재 본인은 그날 갔다 골프 치러 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골프 치러 갔는데 올 때 갈 때 뭐 요금이 다르고 어쩌고저쩌고 그것이 이미 청문회에서 얘기 나왔던 것이고 특검에서 포커스를 맞췄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특검의 입장이고 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저런 부분들이 슬쩍슬쩍 나오면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면 특검 입장에서는 특검 연장을 위한 어떻게 보면 조금 중요한 어떤 뭐 단서라, 네. 뭐 지렛대 이런 걸 쓰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네, 보여요. 김남국 변호사께 여쭤보고 이제 마무리 짓죠. 특검 얘기는 특검의 그러면 이제 성과 지금까지 뭐 특별한 얘기가 없었다. 그래서 연장한다라는 얘기로도 쓰일 수 있지만 지금까지 어떤 성과를 조금 점검을 해본다면 그래서 또 뭐 특검 연장이 필요하다 어쩌다 이런 의견을 제시해 주셔도 되고요. 네. 사실 특검을 시작을 할 때 가장 이제 중요했던 수사는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가 성립하는지 이 여부인데 사실상 뇌물 공여자라고 볼 수 있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실제 구속을 시켰다. 예. 그러니까 영장을 발부받았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굉장한 성과는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사실상 이 뇌물죄라고 하는 것은 공여,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같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예. 때문에 준 사람에 대한 어떤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정도 인정됐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역으로 말하면 받은 사람에 대한 뇌물죄도 역시 어느 정도 범죄의 혐의의 상당성이 입증됐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대면 조사라든지 또는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의 수사의 어떤 진일 보한 부분은 굉장히 높이 평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만 아쉬운 점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관련된 수사가 좀 미진했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앞서 김성환 평론가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이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민정수석실에서 노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뭐 지난주에 뭐 화제가 된 뭐 고등학교 이야기가 있지만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뭐 종북 세력들이 조작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니까 고등학교 거기에 있었던 재학생 뭐 1, 2학년 학생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지금 이게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절차인데 어떻게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는 선생님이 그럴 수 있냐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한 게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병우 민정수석이 법조인이니까 민정수석의 역할로서 충실히 다해서 이것을 막았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이런 어떤 사태가 오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직무유기라든지 또는 직권남용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조금 그 부분은 미안으로 남지 않나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정치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지금 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야기가 안 오르던 홍준표 지사의 몸값이 좀 오르는 분위기입니다.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바른정당에서도 조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금 범보수 입장에서는 예. 처음에 반기문 2월 1일 날 그만두셨죠. 네. 황교안 권한대행한테 좀 계속 뭐 어떻게 좀 러브콜을 보내고 예. SOS를 치는데 예. 보면 좀 뜨악해요. 그런데 보니까 홍준표 지사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무죄가 났죠. 났네요. 근데 홍준표 지사는
사실은 보면 박근혜 대통령하고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아주 안 좋습니다. 예, 정확히 예. 얘기하면. 원래 친이계였고요. 굳이 분류를 하자면. 굳이 분류하자면. 예. 이분이 저 당 대표할 때 그 당시에 보면 친박계들의 사실상 친위 쿠데타에 의해서 저 대표된 지 석 달 만에 물러났어야 되는 아픔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했죠. 홍 지사.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 10년 동안보다는 예. 차라리 박근혜 대통령 4년이 자기에게 더 어려웠고 힘들었다라고 얘기하고 또 보면 홍 지사 같은 경우는 예. 뭐 홍 트럼프라는 표현도 있을 정도로 좀 과격하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재명 성남시장과 비교할 정도로 보면 좀 뭐랄까 확 찌르는 말들 하잖아요. 예, 예.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야, 이 홍 지사가 나오면 좀 흐트러져 있는 보수를 모을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다 보니까 친정이라 할 수 있는 한국당에서는 당원권 정지 곧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하는 그 러브콜을 복귀시키겠다. 보내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쪽 바른정당에서도 굳이 따지면 저희하고 맞지요. 홍 지사도 거기에 대해서 응답이라 하듯이 예. 아니 지금 바른정당이 됐던 뭐가 됐던 이른바 양박이라는 또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었어요. 양아치 친박. 그 양박에 의해서 쫓겨난 게 바른정당 아니냐. 네. 이게 지금 사실 이혼한 거 아니다. 네. 그거 뭐 부부싸움해서 이혼한 거 아니고 지금 별거 중이니까 네. 합쳐야 되는 거 아니냐. 합치면 나도 점점점점 그러면서 영남을 중심으로 지금 강행군을 하고 있죠. 네, 갑자기 이렇게 영입 경쟁이 일어난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조금 뭐 난감한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돌연 이 상황이 벌어져서 왜 갑자기 홍준표 지사의 인기가 이렇게 치솟되는가? 예. 저는 스포트라이트 효과라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보수당 쪽에 바른정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대선 주자들이 많아요. 예. 대선 출마한 사람도 많고. 많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똑같이 연극 무대에 올라가가지고 야권의 주자들하고 같이 막 연극을 펼치고 있는데 이쪽으로는 스포트라이트 한 번도 비춰주질 않아요. 무슨 일을 벌이는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홍준표라고 하는 이른바 스타 플레이어? 아니 스타 플레이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좀 낡은 새로운 정치인? 뭐 굉장히 좀 복잡하긴 하지만 정용구순의 좀 상황 새롭지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홍준표 지사가 얘기하면 뭔가 주목을 받는단 예,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홍준표 지사가 저쪽으로 가는가 이쪽으로 가는가에 따라서 주목도가 확확 달라질 수 있다. 네. 이제 그 효과를 얻기 위한 것 같고요. 예. 홍준표 지사가 가지고 있는 표가 저는 솔직히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가 물론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이 만약에 지금 출마 선언도 하지도 않았지만 계속 거론이 됐지만 나중에 전 정치 안 할 겁니다. 이렇게 물러갔을 때 예. 대안으로 홍준표 지사가 떠오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는 있겠지만 네. 홍준표 지사 한 명의 정치인이 그렇게 지지자들을 끌고 다닐 정도의 능력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가 옴으로써 우리한테도 좀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고 네. 우리하고 경쟁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들한테 관심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네. 간절한 구애를 보내고 있는 이른바 것이다. 흥행을 조금 기대한다는 네, 말씀이신 저 그렇게 건데요. 생각합니다. 한국당에서 예. 좀 손짓을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바른정당에서도 지금 입당하라는 그런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데 좀 당이 지금 우리 당에 있는 사람한테 자꾸 옆집에서 자꾸 우리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앞집에서 우리랑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그 앞집에서 자꾸 자기네 사람이라고 하고 러브콜을 보낸다는 건 정치 도의에도 안 맞고 신의에도 안 맞는 얘기다. 내가 지금 한국 정치의 정치인들 중에서 내공이 나 따라올 사람 없습니다. 박지원 정도는 모르지만 저는 별개의 정당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부부싸움이 있어서 별거했을 뿐이지 이혼한 것은 아니라고. 그건 급한 거 아니죠.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와 있는 사람들 행태를 보면 마치 스로트 머신 기계 앞에 앉아가지고 10센트 넣고 100만 불을 기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천하대라입니다. 어찌 보면 본인이 이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현재 갈라진 상황에서 뿌리는 같기 때문에 이걸 합치려고 한다라는 그런 역할까지 하겠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면 과도한 해석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예. 홍준표 지사의 수는 딱 두 가지가 딱 전략입니다. 네. 하나는 지금 이렇게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이 나눠져서는 어디를 가도 이거는 실패 구도다. 안 된다. 통합하자는 측면 하나. 두 번째는 통합할 경우에는 내가 나가서 확실히 대선 주자가 될 수 있을 자신감이 있다.
내공이 내보다 나은 사람이 우리 정치권에는 없다. 박지원만 빼고. 지금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건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는 본인의 생각할 자유가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홍준표 지사가 만약에 자유한국당으로 가서 대선 주자가 된다고 얘기하면은 아마 언행보다 이런 것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지금 여론에 대해서 그동안에 잘못 파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지금 혼자서 상상을 하면서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고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바른정당이 그럼 통합을 할까요? 그것도 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는 예. 판단을 빨리 하셔야 되는 것이지 이걸 통합을 해가지고 내가 첫째 다 하면은 또 본선에서도 그거는 뭐라도 너무 먼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은 굉장히 기세등등하신데 여기 이게 평가가 너무 좀 사실은 박해서 뭐 국민들을 보면 이제 무죄를 선고받아서 기세가 등등하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요. 그 관련해서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예? 기자들 단톡방이 있는데 네. 홍준표 진사가 선고한 한 달 전부터 이미 본인들의 측근들을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는 이번 2심에서 무죄를 받는다. 그러고 나는 이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가 될 것이다. 나밖에 없다. 라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기자들 단톡방에서는 뭐 다들 뭐 말도 안 된다. 왜냐하면 사실은 형사재판에서 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무죄로 바꿔주는 경우가 사실은 많지도 않거니와 또 사실은 그 단계에서 사실은 1심에서 법정 구속을 면한 것만 해도 본인의 입장에서는 보통 피고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뭔가 위축되고 떨 수밖에 없는데 이미 그 선고 한 달 전부터 본인의 무죄 확신을 하면서 또 그 무죄 이후에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플랜을 그렸다는 거 보면 그 점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위인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 좀 대단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이제 본인의 어떤 뜻대로 될 것인지 사실상 보수 후보로서의 어떤 본인의 지금까지 어떤 색채나 이런 것들을 가져온 건 맞지만 보수 후보로서의 어떤 색채보다는 결국에는 국민으로서의 지지를 받는 어떤 역할을 했었는데 경남지사 일을 하면서 사실상 그 경남 지역에서 도민들로부터도 사실은 지지를 많이 받지를 못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본인의 어떤 뭐 바른정당과 뭐 자유한국당의 뭐 연대를 꿈꾸면서 본인의 어떤 보수의 단일 후보가 되겠다라는 어떤 큰 꿈을 꾸고 있는 거는 맞지만 그렇게 현실적으로는 조금 쉽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김남국 변호사는 저걸 잘 주목해 보셔야 돼요. 아까 한 달 전부터 우리가 홍준표 지사도 검사 출신의 법률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뭔가 검토해봤겠죠. 그리고 뭐 저도 뭐 그저 홍 지사 그 변론하는 분하고 뭐 이렇게 좀 아는 뭐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공이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공이 세다는 거예요. 내공 센 것만은 맞는 거예요. 내공이 센 게 맞죠. 우리나라에서 당 대표 아무나 합니까? 당 대표였어요. 물론 당시 박근혜 친박들에서 쫓겨났지만은 계산을 다 해본 겁니다. 마침 어제 어제 보니까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에서 자유한국당. 새누리부터 자유한국당에서 어제 보니까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를 갖다가 초청해서 어제 세미나를 하나 했죠. 거기서 보면 주제가 샤이 보수였습니다. 샤이 보수. 거기서 참 재밌는 게 보니까 현재 물론 이것은 뭡니까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얘기하는 우리 뭐 공표하는 그런 어떤 여론조사는 아닌데 그걸 갖다 판별 분석을 하게 되죠. 예전에서 그걸 갖다 가중치를 두고 뒀더니 보면 문재인 대표가 42% 3자 대결 구도 시에 그다음에 황교안 권한대행을 갖다가 넣었더라고요. 30%.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가 19%가 나와요. 이제 그게 어제 이택순 리얼미터 대표 발표했는데 이거 보면서 저는 현재 보면은 지금 자유한국당 다음에 이 바른정당이 쪼개져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한 뿌리이기 때문에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되면 어떠한 형태로든지 후보 단일화가 됐던 뭐 합당이야 다시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어떠한 형태로 후보 단일화고 이미 바른당 쪽에서 그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바른정당 쪽에서도 심지어는 국민의당하고도 합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홍준표 지사가 갖고 있는 그런 뭐 상품성 이런 것 때문에 좀 황교안 대행이 특별히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면은 의외로 홍준표 지사가 실제 가능성도 좀 황 대행 그냥 저 대행만 열심히 하세요. 나머지는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균형론적인 입장에서 드디어 좀 후한 평가가 나왔습니다. 아니요, 제가 또 후한 평가 한 번 더 해주고 싶은데 왜냐면 너무 박한 평가를 해가지고 또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는 이미 성공했어요. 이게 어떤 전략이냐면요. 홍준표 지사는 제가 생각컨대 경남지사라고 하는 꼬리표를 빨리 떼고 싶어요. 그게 지금 거추장스러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경남도에서 그렇게 호의적인 평가를 많이 받지 못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가 꿈꾸는 어떤 큰 꿈을 그리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처럼 국민들한테 비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미
경남지사라고 하는 꼬리표보다는 대선 주자로서의 홍준표가 부각되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홍준표 지사는 국민들한테 점점 전국 정치를 하는 정치인으로 인식이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홍준표 지사는 이미 성공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평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바른정당 얘기하고 이제 국민의당 얘기까지 좀 연계해서 봐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른정당과 국민의당도 뭔가 모종의 좀 협조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요. 그 대목은 이제 바른정당에서도 탈당을 하면서 과거에 새누리당에서 탈당할 때부터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같은 숙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같은 숙명. 뭐냐면은 기존의 패권 정치에 의해서 희생된 정당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른정당은 친박 패권에서, 국민의당은 친문 또는 친노 패권에서 밀린. 그래서 그 밖에 나와서 양쪽의 거대 이 패권 세력에 대한 청산에 대한 만큼은 한이 맺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새로운 정치를 만들겠다고 제3지대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은 연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고, 이념적인 지형도 국민의당이 다소 중도에서 왼쪽이라고 얘기하면은 바른정당 중도에서 오른쪽이에요. 그러니까 중도의 큰 틀을 아우르면 충분히 같이 하더라도 한 정당 하나의 어떤 그 연합체를 꾸리더라도 별 탓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더욱이 최근에 개헌 문제 등이 지금 당장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제7광을 여는 큰 비전 입장에서 양쪽 입장이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국민의당은 이미 발표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연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때 바른정당에서 박 교수께서 뭐 일종의 좀 세미나, 뭐 바른정당을 두둔하시는 건 아니니까 아닙니다. 세미나 하셨는데 그때도 비슷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도 이제 당내 상황에 대해서 집권 플랜을 짤 수 있는 정당이다. 그리고 이제 김무성 전 대표의 뭐 향배라든지 당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국민들의 관심을 끌 것인가 등등 얘기를 했는데 좀 유익한 얘기를 저는 뭐 해주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그런 문자도 받았습니다. 자화자찬 짧게 시간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러한 것들이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이러한 것들이 얼마 전에 보면은 민주정책연구원에서 보고서가 하나 빠져서 한번 발칵 뒤집어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문대 반문구도로 갔을 경우는 문재인 대표가 굉장히 위기를 느낄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갖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